자, 이 핵심 우량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그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잖아요. 정고점을 뚫어요. 아, 그래요? 매파적인 금리 인상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걸 우리는 바겐세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마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스마트마니는 습성상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사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좋은 주식이 뭐냐 이거에 네. 대해서는 또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 네.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해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성장주 시대는 끝나고 이제 가치주의 시대야. 근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 그냥 종목 장세 애매하니까 그냥 종목 장세. 네. 그러니까요. 애매하니까 그냥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815 모니터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뭘 사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핵심 우량 자산을 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핵심 우량 자산.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뭐가 핵심 우량 자산이지? 여기서는 희소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희소해야 되고요. 부동산도 여기저기 이제 아무 때나 막 이래 널려 있는 부동산 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기업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핵심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많이들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핸드폰 지금 1등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1등이에요. 물론 이제 통신 장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전도 있고. 근데 뭐 가전도 1등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가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반도체는 핵심 우량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인가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거의 뭐 50% 가까우고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해가지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핵심 우량 기업이에요. 그러면 핵심 우량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투자를 하되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변동성은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가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좋았다가 19년도에 안 좋아질 걸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18년도 하반기에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지거든요. 그때 빠졌을 때 삼성전자가 36%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42%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하반기에 하이닉스가 40% 빠졌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33%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 변동성은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기업에 반도체 가격이 빠질 염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을 한 가격인데, 네. 자, 삼성전자가 제가 핵심 우량 기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핵심 우량 기업인데, 핵심 우량 기업의 주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 40%, 50% 빠지는 일은 아주 미국 기업에도 늘려 있는 일이에요. 예. 애플뿐만 아니라 이번에 테슬라도 1200에서 또 600 갔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50% 반토막 나는 거는 다반사예요. 핵심 우량 기업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안 되겠어. 근데 페이스북, 아까 메타, 뭐 빵이라는 기업들 다 마이너스 40에서 75%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안 돼가 아니고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 핵심 우량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잖아요. 정고점을 뚫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네.
그러니까 다 날렸다고 생각하거든. 이번 그렇죠. 돈을 잃었다고 네. 피 같은 돈을 네. 다시 정고점 이상 올 것이다. 그 이상 갈 것이다. 이거에 대해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들 두려워하시고 정작 이제 싸졌잖아요. 싸졌는데 이제 못 사시는 거죠. 9만 원대는 바로 12만 원 갈 줄 알고 막 샀다가 지금은 정말 이 삼성전자가 혹시 구조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6만 원인데 6만 원대. 뭐 그런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글로벌하게 탑티어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 넷플릭스는 월트 디즈니,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등등의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이 디램 산업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 네. 그렇다면 사이클만 돌아오면 정고점을 돌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30년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떨어질 때는 또 30-40%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사야 되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괜찮나? 그걸 판단을 하실 때는 이 기업은 핵심 우량 기업인가? 네, 그 판단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핵심 우량 기업이고 글로벌 탑티어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비즈니스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경쟁자가 돼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내가 주식을 사면서 상승을 기대하면서 사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한다면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은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또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장기 투자 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자라면 그래 오를 때까지 버티면 돼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단타 그런 분들이 삼성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괴로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개인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냐, 네. 이것도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바겐 헌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바겐 세일 한다라고 하잖아요. 바겐 세일 하는데 저도 바겐 세일 되게 좋아합니다. 싼 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걸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울렛 가는 거 좋아하고요. 아울렛 가서 철진한 거 1년, 2년 지났는데 싸게 파는 거.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뭐 유행에 민감하게 막 이렇게 뭘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철진한 거 싸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 퀄리티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브랜드니까. 똑같은 브랜드고 그냥 일단 아웃데이티드 됐다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게 파는 건데 주가도 우리가 바겐 헌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바겐 헌팅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시장은 좋은데 내 주식만 빠지면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상에 큰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시장 때문에 이렇게 물가 걱정, 페드의 금리, 매파적인 금리 인상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걸 우리는 바겐 세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좋은 주식을 바겐 세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정말 바겐 세일이 맞나 아니냐는 그 피어 그룹들 그리고 전체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S&P 500이 20% 빠지고 나스닥이 30% 빠지고 코스피도 23, 4% 빠지는 이 마켓 전체가 유동성, 페드의 유동성 축소, QT,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런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겐 헌팅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바겐 헌팅 개념으로 여기서는 좀 공격적으로 많이 사야 됩니다. 많이 사고. 네, 많이 사서 조금 크게 먹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제가 참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냐면 코로나 때 1430에서 1700, 1800의 주식을 판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빠지면 또 난 사야지. 그런데 제가 3천 갈 거니까 여기서는
잔파도 그랬죠.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막 말씀드렸던 이유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크게 먹는 거예요. 지금 크게 먹어야 될 구간이다. 네, 무사 만루인데 무사 만루에서 크게 득점을 해야 되는데 무사 만루에 내가 1점 내고 나와야지 전략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고 또 우리가 고스톱을 치다 보면 내가 쌍피를 2개나 들었어요. 그리고 광도 그러면 광박 씌우고 피박 씌우고 해서 크게 먹어야 돼요. 거기서 크게 해야지.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를 사든 가치주를 사든 다 싸거든요. 자,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지금 7만 원 가 있는데 7만 원짜리가 10만 원을 회복한다라고 보면 42%가 수익이 나요. 근데 여기서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4천 원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못 팔았다가는 정말 이렇게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적게 먹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부터 올 내년 초까지 저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예, 그런 2,850에서 3,050 사이를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또 예측하는 게 되게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을 조금 25% 정도 수익을 낸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그 지수별로 말씀드린 거고요. 종목별로 보면 50%에서 100% 수익 날 걸도 꽤 많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뭐 일단 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 네. 그건 이제 우리 박세익 대표님의 이제 투자 전략인 거고 이렇게 보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렇게 크게 먹기 위해서 지금 중소형주 단을 공략해야 돼? 아니면 지수 관련 대형주를 공략해야 돼?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식상하지만 네. 그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그냥 중소형주 보통 소부장에서 먹어라. 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참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2020년 코로나 때 이후에도 보면요. 일단은 BBIG, 빅7 종목이 올랐었고요. 그때도 결국은 보면 대형주 7종목이 먼저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도 2009년도에는 70주라고 해서 대형주 7종목이 먼저 올랐었고요. 이 외생적인 공포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돈 역시도 돈은 아주 불확실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위험을 싫어하고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거, 부도가 날 수 있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머니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박앤 세일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들어오는 자금은 스마트 머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는 습성상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사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기관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난주에 보면 하루에만 1조를 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이제 그런 기관 투자가들한테 지금은 기관 자금을 안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바이드 딥을 할 때는 자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금을 받아서 결국은 대형 우량주 먼저 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우량주 먼저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2,800을 상향 돌파하는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을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대형주를 팔아서 중소형주로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중소형주를 사게 돼 있거든요. 먼저 대형주에서 절대 수익을 좀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로. 중소형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세요. 재작년에 빅7 있었고 재작년 하반기에 세미 차화정 장세 있었고 작년 2월 달부터 시장은 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던 그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바닥에서 회복할 때는 항상 대형주 먼저 그다음에 중소형주. 그 부분에 질문을 잘해 주신 게 중소형주 들어갔다가 뭐 대형주는 올라가는데 왜 내 것만 또 안 올라가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과거의 그럴 데이터를 수가 봤을 때 대형주가 움직일 때 중소형주는 진짜 재미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일단은
현금이 좀 있는데 그래? 박전무 얘기 듣고 그러면 여기서 박앤헌팅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셨으면 일단 대형 우량주 위주로 그것도 수출 대형 우량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작년서부터 가장 크게 관심, 기대를 했던 게 자동차였잖아요. 예. 현대차, 기아. 근데 증권사에서도 모든 증권사가 아마 다 똑같이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어쨌건 간에 이유에 어떻든 간에 네. 계속 양치기 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속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겨운 거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형 우리가 반도체 빼면 뭐가 있을까? 네. 화학주를 봐, 철강주를 봐, 아니면 자동차를. 그럼 가장 떠오르는 게 자동차인 것 같은데 그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동차가 보면 최근에 거의 6개월 동안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속상했던 종목이 자동차입니다. 그죠? 정말 속상해하죠. 네. 현대차 작년 초에 기아차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애플카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사셨다가 계속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지금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55% 빠졌고요. 진짜 모비스 안 올라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다 보니까 많이들 속상하시고 또 그리고 어떤 루머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 하잖아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서 물렸던 많은 분들의 매물이 잠재 매물이화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거의 1년 동안에 잘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애플카 생산이라는 그 루머가 작년 1월달, 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의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이렇게 못 올라가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또 펀더멘탈을 봐야죠. 그렇죠. 네. 그 펀더멘탈을 보고 이 회사는 여전히 장사를 못해서 안 되겠어라고 하면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면요. 2011년도에 차화정 장세 끝물에 2011년부터 거의 12년까지도 현대차 주가가 25만 원 위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6만 8천 원까지 재작년에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렇게 빠지는 와중에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요. 2011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2%까지 빠집니다. 그렇게 장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빠졌었는데 최근에도 영업이익률이 4%, 3%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현대, 기아차 둘 다 막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변화가 있었지? 네, 그 부분인데 그동안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내연기관차, 그다음에 수소차, 뭐 수소차가 뭐 이익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 전기차라는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현대는 왜 저렇게 전기차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다 아실 겁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유럽에서도 뭐 3등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전기차에서 일단 뭐 전기차 자체가 지금 고마진은 아니지만 일단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세로 들어가는 이 국면에서 일단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2010년도에 3년 뒤에 삼성의 갤럭시 폰이 나오면서 따라잡았던 것처럼 어느 정도 현대 기아차가 늦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직까지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장에서 앞으로 보면 여전히 전기차의 시장이 계속 고성장하는 와중에 그래도 패스트 팔로잉 전략으로 따져보면 잘 쫓아왔다. 예, 잘 쫓아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개선이 된 거죠. 개선이 되면서 또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나오는 차는 우리가 SUV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SUV에서 마진이 많이 나오는데 기아차가 보면 SUV가 강하다 보니까 기아차가 확실히 덜 빠지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그러게요. 주가 흐름이 되게 견조하더라고요. 경조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보면 현대차는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제네시스 시리즈가 2015년도만 하더라도 뭐야라는 상황에서 지금은 제네시스 시리즈가 우리가 이제 뭐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면 8천만 원을 갖고 GB80을 살까 아니면 BMW나 뭐 다른 걸 살까라고 보면 GB80을 아니 포르쉐처럼 보여요. 저는 네, 한 1억 6천, 8천짜리 자꾸만 볼 때마다 아, 저 포르쉐인가 하고 디자인이 너무 이쁘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차가 잘 만들어졌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GB70까지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GB80까지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감안했을 때 제네시스 시리즈가 도요타의 1990년도에 출시됐던 도요타의 렉서스랑 비슷한 프리미엄급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이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왜 중요하냐면 ASP라고 하는 평균 판매 단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프리미엄급이니까.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 제네시스가 잘 팔려야 되는데 너무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제네시스 시리즈의 전기차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의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하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온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 믿음에서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게 있죠. 재작년에 우리 임 대표님하고 그 모기업의 물적 분할 때문에 우리가 좀 네, 막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성토를 너무 했더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고 싶긴 한데 현대차에 보면 현대 우리 정인선 회장님은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 보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모비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 얘기가 사실은 한 15년 된 얘기거든요. 결국은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었는데요. 그런 일은 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이 사업에 열중하는 모습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뭐 나쁜 그런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히 괜찮고요. 오늘 점심을 누구랑 먹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현대차 주가가 안 올라가서 네, 손해는 나 있는데 배당이 이번에 잘 들어오면서 와, 배당금 짭짤하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3%가 시가 배당률 수준으로는 넘거든요. 그러네. 괜찮네요. 저금리 시대에. 그러니까요. 저금리 시대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확 증은 안 됐으나 네. 심증적으로 네.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현대 그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글로비스. 네. 글로비스가 계속 좋아질 거고 네. 모비스는 계속 누를 수밖에 없다. 나중에 네. 그걸 가져 이런 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모비스의 주가가 정말 잘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네. 상당히 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네. 그래서 지금 모비스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모멘텀이 될 줄 알고 샀는데 오히려 이게 악재가 돼 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투자자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의 그 가치를 측정하고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루머가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글로비스가 여러 가지로 약간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글로비스를 키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주식을 산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10년이 지난 지금도 네. 좀 씁쓸하긴 해요. 네. 사실 현대차에서 직접 뭐 그 자동차를 갖다가 운송을 보내고 하는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다 글로비스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뭐 철광석을 가져올 때도 현대 글로비스한테 맡기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편하게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현대 모비스는 현대차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그런 얘기예요. 아, 우리가 뭐 자동차 잘 팔면 뭐하냐. 영업이익률은 현대모비스가 훨씬 높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가 있고 어느 정도 약간 심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비스의 이익을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모비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모비스는 아무래도 AS를 또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가 되면 그 AS 부품 서비스 네. 이걸로 뭐 이게 현금 캐시카우인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AS를 계속 모비스가 가져가는 한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그래도 좋게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격은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네, 너무 착해서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비스 주주분들은 아마 되게 위안을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33만 원, 막 이때 30만 원대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